예, 11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단 이제 발효 FTA, 그러니까, 이미 한국과 치러진 FTA도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한번 보자. 그럼 요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FTA를 치르면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리고 당시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향후에 FTA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고, 이런 것을 경험으로 삼아 가지고 향후에 있을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FTA에서 가지는 장점들을 파악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FTA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특정한 상품이 각각의 어떤 국가에서 우리와 체결한 FTA 특색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비교 우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서비스면 서비스, 제조면 제조, 운송이면 운송, 뭐 여러 가지 분야, FTA 제반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후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발효된 FTA를 이제 요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칠레 FTA 같은 경우죠. 그래서 칠레 FTA가 이제 7년간 이 시점에서 이제 7년이 되죠. 그죠? 교역량이 한 4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죠? 늘었다. 그래서 한칠레 FTA 발효가 2004년 4월 1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2011년에 봤을 때요. 한 7년간 교역량은 한 18억 달러죠. 1조 8천억 정도에서요. 그다음 71조, 즉 7조 1000억 달러, 그죠? 정도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증가했죠. 이 증가는 우리가 기존에 교육이 이렇게 있을 때의 그런 나라하고 교육이 없다가 이제 또는 교육이 굉장히 있었지만 굉장히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그 어떤 관세가 하나의 어떤 교육의 장애물로 있었을 때 그것이 제거됐을 때는 당연히 교육량이 증가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004년하고 쭉 비교를 했을 때 약 18.5억 달러에서 71.5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그죠? 그런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본은 자동차 강국이죠. 그죠? 일본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죠? 2010년에요. 자동차 수출은 약 11만 2천 대로요. 자, 발효 전, 즉 2004년 이전이겠죠. 5배 증가했답니다. 그죠? 칠레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약 18.8%에서 39%로 증가했다. 그럼 당연히 뭐 이거는 자동차가 한 11만 2천 대 정도 2010년 기준으로 해서요. 5배 정도를 이전하고 발효 이전하고는 증가했다. 그죠?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점유율도 거의 39%, 그죠? 한 18%에서 39% 정도로. 그래서 일본을 제쳐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 33% 되는데요. 한국은 한 39%로 껑충, 그죠?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7년대에 와가지고 확 이제 이게 두드러지게 증가세가 늘어나서요, 그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칠레 같은 경우요. 자, 그래서 2004년에 발효 이후에 7년간 칠레 시장에 진출한 신규 기업에 의한 수출액이 3조 9천억 달러 정도. 자, 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3조 2천억 달러, 32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 한 83%가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칠레 같은 경우. 그렇죠?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칠레가 11만 대 정도로 교육 전보다 한 5배 정도 늘어났고 39% 정도 시장 점유율을 일본에 한 3% 되는데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칠레 일본 자동차하고 한국 자동차 가격차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중고차를 엄청나게 그 당시에 수출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차를 시켜서 이 폐차를 이제 칠레 같은 데 내지는 이제 중고차 같은 거를 뭐 엄청나게 갔죠. 그러니까 중고차는 가격 대비해 가지고 거의 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뭐 이렇게 중고차 딜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죠. 그게 두드러지게 이제 거의 뭐 3조가 넘게 그렇게 이제 엄청난 수출을 했고 그 중에서 3조 9천억 천원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보기 쉽게 이제 천원으로 봅시다. 당시 이제 환율을 또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1,000원 기준으로 해서 3조 9천억 달러에서 이제 3조 2천억 달러 즉 83%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중소기업이었다는 거죠. 대기업 비중은 17%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22,000명으로 4배나 늘어났다. 당시 일자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늘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생산 및 취업 유발 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제 생산 유발액은 13억 달러에서 1조 3천억에서 61억 달러, 6조 1천억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취업 유발은 6천명에서 22,000명이다.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유발 효과라는 것은 유발 효과는 어떤 업종이 하나 들었으면 그 업종에 관계되는 산업들을 쭉 해가지고 관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들이 가지는 이제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고용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발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항상 플러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곱하기 뭐 12%, 몇 퍼센트, 뭐 2.2%, 1.3%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효과는 항상 원래는 유발 효과라는 것이 경쟁이 되는 두 그 사업을 비교할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나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리온티에프의 이제 역행렬이라는 그런 이제 통계 기법을 쓰는데요. 요거를 이제 단독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유발 효과가 얼마다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개의 어떤 그 사업을 두고 그 두 개의 사업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판명할 때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한 개의 산업을 놓고 유발 효과가 얼마다 하면은 유발 효과는 100%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전후를 얘기하는 거는 또 괜찮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성수 효과가 나타나니까 유발 효과는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칠레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 FTA를 우리가 맺는 경우에 어떤 나라하고 맺었을 때가 더 유리하겠느냐 또는 그때 양자택일을 해야 됐을 때 우리가 칠레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유발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유발효과 그 자체를 두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라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유발효과는 어차피 그 성수효과로 인해 가지고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유발효과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한 6,000명이었는데 이거 실시하고 나니까 연관산업 쭉 하니까 한 22,000명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유발효과라는 거는 또 연구자가 관련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관련 산업을 빼면은 유발효과가 적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관련사 A가 있는데 관련사는 B, C, D라 했을 때는 하고 B, C, D, E라 했을 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좀 자의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관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유발 효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유발 효과는 성수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유발 효과는 플러스만 나온다는 겁니다. 플러스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게. 그래서 우리가 한 사업만을 보고 유발 효과라고 이야기는 말은 인용을 잘 하지 않고 비교되는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더 큰 유발 효과를 내느냐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설득력 있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유발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생산 유발 효과는 거의 뭐 6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1조 3천에서 6조 4억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는 6천에서 한 22,000 정도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유발 효과를 2004년에 한칠레 FTA가 됐기 때문에 실제 유발 효과를 이야기는 그 당시의 미래를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2011년도에 봤기 때문에 이건 유발 효과로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실질적인 통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칠레 부분만 떼가지고 관련 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유발 효과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걸 이제 설득력이 진짜 실제 파악을 하려면 관련 업체에 실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그 관련 업체를 누가 갔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또 관련 업체를 100% 다 파악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2010년에 이야기할 때는 유발 효과의 개념은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왜? 훨씬 시간이 지나서 통계가 있는데 이거를 통계가 없는 시작하는 단계에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발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EFTA, 그죠? 한 EFTA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 EFTA는 이제 EFTA라는 것은 이제 European Trade Association입니다. 유럽의 4개국이죠. 유럽에 있는 4개국을 우리가 한 EFTA, 이 나라들하고 이제 2006년에 맺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하고 이제 한 EFTA죠, 그죠? 이제 요 FTA에 들어있는 국가들을 보면은요. 자, 이 나라들은 이제 보통 유럽의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덴슈타인 등 4개국으로 이제 돼 있죠, 그죠? 이 나라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했을 때는 2006년인데요. 서비스 시장 개방하고요, 투자 자유 확대 등으로 이제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X 그룹이 노르웨이에 조선 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BS의 그 하나 그 지분 인수 같이,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그러니까 그 작용을 한 그런 이제 FTA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 확대다. 그 당시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센 FTA죠, 그죠? 한 아세안 10개국들과 한 아센, 그죠? 그래서 이제 석유 제품, 선박, 철강 등이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건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2007년입니다. 2006년, 자, 2004년 칠레, 그 다음에 2006년 한 EFTA, 그 다음에 한 아센 2007년, 그죠? 이제 요때는 이제 무역 흑자도 꾸준히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지금 아세안 국가들은 정말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매력도 굉장히 향상됐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그 총 저기 뭡니까 그 구매력이 합치면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까지 이제 그 증가될 수 있다. 그죠? 향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중국 한 24% 정도 되고 미국 한 12% 정도 되는데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뭐 소위 하기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래 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글을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뭐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신남방 정책이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더 좀 확장돼서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제 이런 또한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인도까지 해가지고 뭐 한다면은 중국의 어떤 그 몫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왜? 이제 그들 국가 간의 구매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석유 제품, 그다음에 선박, 철강 등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7년에 발효를 했고 6월에요.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무역 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2011년 기준인데요. 특히 석유 제품, 선박, 철강 등의 고부가 상품들이 이제 증가가 두드러져 있죠. 선박, 철강, 석유 제품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그죠?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향후에 이들 국가들, 아세안 10개국 국가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호주,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에 대한 우리 의존도.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또 굉장히 우리하고 릴레이션이 좋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하고 뭐 역사적으로 크게 등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신남방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편협되어 있는 이제 이런 무역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끝까지 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도 CPA죠. CPA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는 FTA보다는 조금, 어떤, 결합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2010년도에, 그죠? 10년 1월 1일에,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CPA, 그죠? 근데 이제 인도도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교육 구매가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죠. 그 다음에 무역 흑자도 발효 전에 비해 가지고 즉 한 2조 정도, 19억 달러, 2조, 우리 돈은 한 2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크죠, 그죠? 크다. 그렇게 됐다. 흑자도 이렇게 크다, 그죠? 그래서 어느 40% 정도, 그죠? 자.
그래서 교육 규모도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흑자 규모도 그죠? 흑자 규모도 한 2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 규모도 이제 지금 한 40% 정도 증가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보통 한 17, 그죠? 17억 달러, 170억 달러야? 정도 증가했죠. 그죠?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거든요. 100억이면은 이제, 즉, 17조 정도죠. 17조. 교육은 한 17조 정도 됩니다. 그죠? 17조. 이전에는 12조였는데 17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득도 거의 2조 정도 됩니다. 그죠? 2조 정도. 거의 한 50억 달러인데,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그죠? 그래서 많이 증가되었다. 2010년에. 그죠? 인도도 우리한테 고마운 나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인적 문화적 교류가. 그죠? 그래서 인적 문화적 교류는 입국자 수를 보면요. 발효자 2010년 1월에 있죠. 60% 거의 급격하게 증가하네요. 그죠? 증가를 했고요. 한 25,000명 정도. 우리나라도 또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참 많죠. 그죠? 서비스 분어 전문직 입국자 수가 400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2,500명 정도 됐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이 입국자 수도 한 60%. 그 다음에 전문직도 인도는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죠?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죠? 발달돼 있다. 그래서 전문직도 한 18%가 증가했고요. 교육도 보면은 방문자도 한 60% 그죠? 증가를 했고. 여러분들 인도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근데 카스트 제도가 사실은 인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죠. 그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합니다. 그 카스트라는 게 아직도 그 전해 내려오고 계층 간의 어떤 이동이 굉장히 이제 픽스드 돼 있죠. 그죠? 돼 있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인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 예민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조금 인도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카스트의 그 상층에 있는 분들이 인도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널리즘 쪽에 언론 쪽에 이런 쪽에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상위 계층들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나 원래 영국 식민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액센트도 브리티시 액센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널리즘 쪽으로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도 국내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 또 세계의 콜센터로서의 어떤 그 하나의 허브 같이 풍부한 노동력, 그 좀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도하고 우리하고는 우리가 인도에 이제 흑자를 보고 있다. 아까 봤죠? 한 2조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량은 한 17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득은 한 5.7조 정도. 5.7인데 이제 그걸 한 2조 달러 정도 그죠? 그 이후에 교육 이후에 이제 한 2조 달러 정도 인크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도 2010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EU FTA죠, 그죠? 요건 또 2011년입니다. EU하고 이제 FTA고. 아까 이제 요 비슷한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EFTA라고 있었죠. EFTA. 그죠? 오는 이제 EU에서 탈퇴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EU에 가입하지 않고 EU에서 탈퇴한 나라들이 이제
별도로 조성한 이제 그런 나라들이고요. 이제 EU하고는 2011년 7월에 그죠? 2011년 인도하고는 2010년, EU하고는 2011년 7월에요. 그 이후에요. 4개월간 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 1조 정도, 그죠? 1조 정도의 무역 수지를 우리가 기록하였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에 이제 FTA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이 더 높았다. 그죠? 수출 촉진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무조건 수입을 한다 이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왜? 우리가 어떤 걸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입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수입을 한다. 이제 우리 옛날 분들은 뭐 수입을 하면 외국 나오고 수출하면 외국하다. 뭐 수출한다면 반세가 한다. 수입한다면 뭐 이상하게 이렇게. 너무 이제 참 좀 고지식하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논에서 벼를 심기 위해서는 벼를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벼 사오는 것은 나쁘다 그러고 파는 것만 좋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하다. 그죠? 고지식한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입은 15조 달러 정도 했고 수출은 16조 달러, 그죠? 16조 달러 해서 한 1조 달러, 그죠? 수입은 한 16조, 수출은 17조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한 1조 달러 정도, 한 4개월 동안이죠. 수입 흑자를 봤다는 거죠. 그죠? 4개월 동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 때가 내가 보기에는 요 글을 작성했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7월 달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말이래 그죠? 그 뒤에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평균적으로 한 4조 달러 정도 되겠네 그죠? 3조 달러 정도 그 정도 이제 프로핏을 만들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유는 수출 효과가 더 컸다. 3조 달러라면 아까 인도는 한 2조 달러 나왔지만 어쨌든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FTA를 각국이 이제 된 거를 보면요. 수출이 수입보다 한 20%, 23% 정도 더 많다는 거죠. FTA를 이용해서. 수출 퍼센트로 봤을 때, 수출 활용률이 더 높았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이제 수입은 60%, 40%, 그다음 수출은 한 63% 정도를 이제 한 20% 정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FTA 관세 혜택 품목이 그렇죠. 관세를 품목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 보세요. FTA를 해가지고요. 이제 EU 같은 경우요. EU를 한번 봅시다. 한EU FTA에서 수출 품목 보면은 혜택 품목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보면은 자동차가 2배 증가했습니다. 선박은 근데 이제 감소를 했죠. 그죠? 선박은 감소를 하고요. 선박은 이제 유럽 같은 물론 이제 자동차가 유럽의 자동차가 그거 하죠. 굉장히 유럽산 자동차들이 많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머세디도 있고 BMW도 있고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동차들이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이제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자동차들이 유럽에서 일반적인 그냥 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한 국내 한국산 차를 더 선호하는 동부 유럽 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증가가 늘어났고 선박은 0.5% 줄었죠. 선박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해와 있고
크루즈나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한 0.4배 정도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그 FTA로 인해 가지고 FTA는 이제 FTA가 됨으로써 무역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컨버전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더 뭡니까? 무역이 이제 더 어떻게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무역로에서 다른 무역로로 무역이 전환된다. 전환되면서 무역량이 더욱더 증가된다. 이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FTA를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봤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것은 이제 2020년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확연하게 부침이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이고 당시에 이 부침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부침은 당연하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 FTA라는 그 자체가 내가 유리한 거, 내가 비교율을 있는 거를 취하고 어떻게? 내가 비교율이 있는 걸 열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그죠?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는 보다 더 많은 양의 수요를 가질 수 있다.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양, 우리가 사용한 양 곱하기 가격, 그것이 우리가 결국 뭡니까? 잉여다. 이렇게 하는, 잉여. 그죠? 잉여. 그것이 이제 우리가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익. 그래서 그 편익을 정대시키는 거죠. 어떻게? 누구를? 세계 인류의 편익을 정대시키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그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된 어떤 재화보다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죠? 그 넓어진 선택의 폭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뭡니까? 소비를 하고 그 소비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좀 더 물가가 안정된다면 높은 물가에서 쓰던 것이 절약이 되겠죠. 그 절약된 것을 어떻게 또 다른데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편익, 즉 세계 인류의 행복이 정대된다. 이런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발효된 FTA가 우리의 수출과 수입, 활용에 어떻게 영향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이번에는 나아가서 이걸 분야별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분야별. 우리가 이제 2020년까지 지금 안 봤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언제 보고 있습니까? 여기는 2011년도, 즉 이제 FTA가 2007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에 타결돼 가지고 타결됐다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번 개정하고 이제 2011년도에 비준 받고 이제 2011년도에 뭐 하기 전에요? 저거 하기 전에요. 이제 그 뭡니까? 발효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시점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2012년도니까 한 8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15년을 갖다가 주기로 보고 포캐스팅을 했잖아요.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5년이 됐으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말에 대해서 100% 이제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비교는 안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과 진정 얻은 것과 실질적으로 얻은 것과 이런 것,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또 다른 FTA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 FTA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FTA가 발휘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갖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 보이는 그 레인이죠. 숲길입니다. 숲길. 참 햇살이 쫙 비치는 아침 같은데, 그죠? 그래서 안개가 이제 싹 그치려고 아침에 있던 이제 안개가 햇빛을 받아서 증발하는 그런 밝은 이제 숲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빼곡합니다, 그죠? 마치 옆에서는 산 짐승들이 곰이 나올 것 같은, 뭐 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늑대나 호랑이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지만, 그렇지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또 좀 더 코지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외국에 여러분들이 또 다녀온 학생들도 많겠는데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짐승이 나타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죠. 근데 저기 어디고 지리산인가 어디에 반달곰이 많이 또 정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는 가면 진짜 짐승이 나타나요. 곰도 나타나고 심지어 늑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특히 뭐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땅이 넓고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너무 그냥 그리고 뭐 바다도 그렇고요. 뭐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뭐 볼 게 그냥 아기자기한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그냥 크고 광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제 좀 어떨 때는 조금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숲속을 지나가는데 하늘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찔 것 같은 그런 장대들, 그죠? 장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고, 하늘을 찌르니까 결국 뭐가 없습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어둡잖아요, 길이. 이제 그런 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럼 통과하면 또 뭐냐면 표지판에는 뭐 짐승이 나오는 그런 표지판이 있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늑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 뭐 곰들이 많고요, 곰들이. 뭐 맹수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야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념이 틀려요. 야생은 자연은 그대로 그 사람도 인간과 같이 지구에서 그 어떤 생명체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그냥 스케어리 하니까 바로 없애죠. 땅이 좁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그 야생과 와일드하고 같이 우리가 그 공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살기도 바쁜데요. 자, 근데 이제 넓은 곳은 정말 그거 하죠. 참. 자, 여러분도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자아 형성에 좋습니다. 모든 힘은 다 사색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큰 힘은 항상 자기와의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힘을 자기에게 심어줄 수는 있어요. 뭔가 촉진제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성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그 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와 대화하는, 스스로와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시간보다는 자기 혼자서 뭔가 관조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연에서, 그죠? 자연과 이렇게 자연에서 뭔가 느끼는 것을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자기 철학으로 이렇게 좀 성화시키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엔 이제 너무나 우리가 공동화된 사회와 이제 이런 데서 어울려 지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은 종국적으로는 떠날 때도 혼자고요. 나중에 어차피 긴 여행을 해야 되고, 어차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망을 하나 치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FTA를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농축산업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 FTA를 맺었을 때 그게 이제 농축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또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한번 보자 이거죠. 봅시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은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막 한미 FTA 쌀은 쌀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대박이네요. 자 농사 영향 안 준다. 자, 쌀은 우리 주곡입니다. 주곡. 근데 우리 쌀 주곡 쌀 먹나 요즘? 쌀 잘 안 먹잖아. 우리는 옛날엔 쌀이 없으면 먹는 게 없었어요. 불쌍했죠. 쌀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쌀도 없어가지고 보리쌀. 근데 요즘 보리쌀이 더 비싸죠. 뭐 어떻게 됐길래? 그래서 쌀하고 관련된 16개 종목, 쌀하고 관련된 거는 뭐 공유겠죠. 쌀하고 관련된 뭐 검은 콩도 있고 녹두도 있고 뭐 또 팥도 있고 뭐 조, 기리, 뭐 수수 뭐 이런 거 개방 안 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잘 됐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쌀 개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쌀을 안 먹잖아. 모아야지 뭐. 모아야지 개발 안 해도 쌀을 잘 팔리고 이래야 되는데 안 먹잖아. 안 먹으니까 국가에 사가잖아요. 국가에서 쌀 사가잖아. 수매 쌀이 남아 돌잖아. 왜 쌀 안 먹는 거야? 쌀을 먹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녹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탄수화물이. 그래야지 돼요. 여러분들 고기만 자꾸 먹으면 요독이 걸려. 요독. 여러 가지로 뭐냐면 고기에서 나온 독이 있어요. 독.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어택을 하죠. 그 독이 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주위에 있는 장기들을 다 망쳐버려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대장 같은 거 그죠? 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곡물을 먹고 이제 항상 곡물을 먹으세요. 여러분들 고기 먹으러 가도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된장에다가 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된장에다가 왜냐면 고기가 알칼리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은 고기가 산성이거든요. 된장은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중화시키고서 속을 편하게 중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소변으로 쫙 아니면 이제 변으로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고 이제 그거에 이제 요독도 가스도 이제 중화가 되는 거예요. 가스도 결국 물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어디 녹아요? 암모니아 가스가 요소 아닙니까? 요소. 그게 어디 녹습니까? 물에 녹아요. 암모니아 가스를 그러니까 제일 암모니아 가스 녹일 때 어디 녹아요? 물에. 암모니아 새 나오면 물에다가 그래서 물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자, 그래서 밥 꼭 먹어라. 그래서 밥 안 먹으면 그냥 자, 즉 FTA에 쌀이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같이 수입이 제한되거든. 자, 옛날에는 막 쌀이 너무 사가지고 막 미국 쌀 막 언제 얼마나 했노? 10분의 1 가격에 다 망한다 이래가지고 농민들 처절하게 하더만 결국 이겼네. 야, 우리나라 농민 대단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FTA 일단 쌀은 우리나라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노? 쌀을 안 먹으면은 아무리 뭐 외국 쌀이 안 들어와도 안 팔리는 건 똑같잖아. 쌀을 먹어야지 내가 쌀을 팔 수 있을 때 싼 쌀이 들어와도 싼 쌀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좋아 싼 쌀은 안 들어온다 하자. 미국 쌀은 안 들어온다. 그런데 쌀이 안 팔리면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이 미국 쌀 들어오는 거나 안 먹어서 안 팔리는 거나 뭐 틀린 게 뭐가 있노?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쌀 드셔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쌀을 먹어라. 그리고 한국인들은 쌀 먹어야 돼. 쌀 먹어야 돼. 그렇다고 흰쌀만 자꾸 먹지 마세요.
흰살 잡으면 각기병 걸려요. 뼈가 약해져. 뼈가. 흰살 말고 곡식을 갖다가 그게 콩, 조수수, 보리 이런 거 섞어갖고 드시라. 녹두 이런 거 섞어 드시라 이거야. 그러면은 밥맛도 좋고 여러 군데는 콩 같은 거 섞으면 별로 안 좋죠. 나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콩 섞은 밥은 어떻게 그리 싫은지 어머니가 콩 섞어서 드시니까 콩하고 찹쌀도 좋다고 그러더라. 난 젊었을 때 찹쌀도 못 먹겠더라고. 찹쌀 어른들은 찹쌀족 보고는 좋다고 막 옛날에는 또 밥이 귀했잖아요. 근데 찹쌀은 옛날에도 비쌌거든. 그 찹쌀 보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나는 찹쌀 먹으면 찹쌀 무슨 떡도 아니고 무슨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떡이면 좋지. 찹쌀 그냥 진득진득하게 뭐 그냥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찹쌀이 어떻게 맛있는 찹쌀 먹고 싶으면 죽겠는데 비싸서 못 먹는다. 비싸잖아 쌀보다. 그 다음에 콩이 들어간 그 밥을 먹으면 그냥 그날은 진짜 잘 얻어 먹은 거예요. 콩 구수해요 그냥. 뭔가 그냥 밥만 먹으면은 뭐냐까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섞어 드세요. 그게 너무 좋죠. 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쌀 농사 지속해야죠. 그래서 우리 쌀 보조금도 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 선생님도 쌀을 이제 조금 지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쌀을 지어 가지고 자급자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돈벌이도 시원찮고 코로나도 와가지고 이제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일단 식량만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농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농사 지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이게 뭐냐면 이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쌀 농사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쌀 안 사니까 수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일종의 뭐 보조금을 줘야죠. subsidies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WTO도 농업 보조금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식량 작업률이 안 되고 식량 안전화 작업률이 안 되면은 식량 안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작업률 한 50% 되는데요. 나머지 다른 나라 우리한테 줄 식량 안 판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뭘 해야 되나? 자유무역 시장을 항상 활성화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사든가 이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업률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작업률 더 떨어진 나라들 많아요. EU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EU가 왜 떨어지는 줄 알아요? EU 하나로 공동체로 하고 나서는 어디서 간에 똑같은 관세율로 사니까 자기 나라에서 굳이 보조금 주면서 안 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에서 그 쌀을 사 먹는데 이번에 그 영국 같은 경우 보세요. 탈퇴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어떻게 세금 내고 이제 관세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국민들이 그 식료품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이 큰 거예요, 그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물, 에너지, 그 다음 뭐 식량, 이 세 개가 미래의 어떤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그 세 개를 쥐고 있는 나라가 어차피 헤게모니를 지게 돼 있어요. 물 게 없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떵떵 칩니까? 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칩니까? 에너지가 밤에 다 꺼져가 있는데 완전히 치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데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그거는 넌센스죠. 그거는 상식이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쌀 농사를 어쨌든 옛날에는 거의 100% 쌀이었어요. 작업률도 높았고. 그래갖고 뭐 흉년 들었다 이러면 막 야단이 났죠. 요즘은 흉년 들면 눈도 깜짝 안 하지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쌀을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을 많이 드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농민들도 힘이 나가지고 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력에는 별 경영체를 육성해서 단지와 규모화 및 공동육묘, 방제, 농기의 공동이용도를 더해서 생산비 절감. 자, 그럼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식이냐? 경영체, 경영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경영체 뭐냐?
농사를 짓는 그 단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죠. 사업.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자, 지금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지었는데 젊은 분들이 지으려면은 젊은 분들은 한두 필지 가지 짓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토를 많이 갖고 지어야 되죠. 그죠? 경영체죠. 그건 이제 일종의 사업이죠. 그 지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를 크게 해. 규모화 시켜야죠. 그 다음에 혼자 하면 안 되죠. 규모 경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육묘를 하고 방제도 마찬가지. 그러면 뭡니까? 농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농기계 콤바인 산다. 트랙터 산다. 트랙터는 논을 가는 겁니다. 논을 여러분들 이제 논 수확을 하고 나면 다시 그 논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야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영양분이고 모든 것들이 다시 되면서 그걸 갈아엎어야지 거기 다시 벼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물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 갈아엎는 걸 트랙터로 하고요. 갈아엎어 물을 대놓고 이제 일정 기간 이제 한 보름 정도 물을 댑니다. 그 물을 대놓고 그 물에다가 이제 뭘 합니까? 다시 벼를 심어야 되죠. 그럼 옛날에는 줄을 딱 내놓고 이제 그 뭡니까? 품앗이를 하면서 전부 다 뭡니까? 그 벼를 손으로 사람들이 다 심었잖아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모내기 안 하죠. 사람도 없고요. 참 모내기 한 게 완전히 거의 전설 내지는 거의 뭐가 전설이 되어버린. 옛날에는 다 모내기 했어요. 그 진짜 품앗이 하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개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모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개중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개중한다. 시골에 가면 아직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내기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은 모내기 안 되니까 콤바인으로 한다. 콤바인은 얼마나? 비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제 시나 이런 데서 그거 농기계 그 대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보험에 들게 하고 이제 싼 값으로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몇만 원 안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떨어지게 생산비 절감이 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육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육모장이라 해가지고 육모장. 그래서 육모만 전문적으로 육모란 것은 벼. 논에 심을 벼 있지 않습니까? 벼를 이제 어린 벼 있지 않습니까? 어린 벼 조그마한 거.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나무 사로 꽃 사러 가면 꽃 조그마한 꽃 있죠. 그게 이제 벼죠 일종의. 그죠? 벼로 치면 조그마한 거. 그거 이제 심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고. 방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제도 이제 그 기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자기 혼자 하려면 옛날에는 뒤에 메고 이렇게 옆으로 쑥쑥쑥 이러면 나오는 그 농약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혼자 다 했잖아요. 요즘은 그거는 뭐 하나 방제하는 아주 길게 해가지고 뿌리면 멀리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싹 다 그냥 논두렁에 써가지고 싹 다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가 절약되죠. 아니면 헬리콥터를 뿌리든지 미국같이 그렇게 방제하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쌀값 안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많이 생산해서 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하고 5만 원 하면 많어. 20산. 차라리 적게 생산해갖고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자, 그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을 달성한 적정량 생산한다. 수요에 맞는. 근데 수요에 맞는다는 것이 원래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자급률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많이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햄버거 먹지, 뭐 패스트푸드 먹지. 먹나? 밥 먹나? 밥 얼마나 먹나? 집에 가서. 많이 안 먹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노? 당연히 그거 된다 이거. 적지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적정량. 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쌀소득 보존한다는 것은 쌀소득 그 부분을 뭐 어째 된다고 국가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득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연도 2005년부터 쌀소득 보존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98년 2000년간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헥타르당 70만 원을 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논농업이란 거는 논농업이란 거는요, 논에서 한다서 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리도 논에서 합니다. 보리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리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밭이 옛날에는 그냥 밭에서만 했지만 요즘에는 논에서 같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하고 난 다음에 보리 베고 다시 논에서 논동사 다시 짓습니다. 물러서. 근데 지원 단가가 헥타르면 3,000평입니다. 3,000평. 3,000평이 70만 원이네. 자, 그런데 이제 80kg당 80kg당 얼마? 목표 가격이 17만 원. 자, 80kg가 한 가만입니다. 한 가만이. 자, 여러분들 벼를 하면 그게 이제 80kg가 되거든요. 그죠? 80kg가 벼가 아니고 그건 뭡니까? 벼는 두 가마리를 해야 쌀이 한 가마니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건 날리지 않았습니까? 벼를 타작한다는 거죠. 정미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냐, 벼를 까는 거. 하고 나면 벼를 두 가마니를 하면은 쌀이 한 가마니가 돼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을 이제 2005년대 그 당시에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만 원을 딱 기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17만 원보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잖아? 그럼 떨어진 가격의, 그럼 2만 원 떨어졌다. 그럼 2만 원 곱하기 2816. 그러면 16,000원을 갖다가 80kg당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줬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장을 해줬다. 헥타르당 주다가 2005년에 이제 바뀌었죠. 그죠? 변동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했다. 벼가 이제 문제거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장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미 FTA는 식량 안보다. 식량 안보란 건 뭐입니까? 식량 안보란 게 뭐?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 식량 안보란 거지. 자기가 식량 안 갖고 있어가지고 뭐가? 우리가 군사 안보란 게 뭡니까?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당하는 걸 군사 안보라고. 식량 안보란 게 뭡니까? 식량이 없어서 고용을 치르는 걸 식량 안보. 식량이 없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거. 당장에 위기에 처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한 이틀만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있는가? 아무도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량 안보라. 식량이 확보되어 있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국민이 먹을 식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리저브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리저브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식량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국이 쌀은 일단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뭡니까? 기계농법을 합니다. 대량농법을 합니다. 그죠? 곡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곡물 수입량이 증가하냐 이 말이다. 미국. 내 사람 이야기는 곡물 수입량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단다. 그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나? 자, FTA 되면 어쨌든 곡물 부분은 농수산 부분이 오픈되는 건 맞아요. 쌀은 안 되지만 오픈되죠. 사료는 왜 안 되냐? 사료는 지금도 우리 사료는 전부 거의 대부분 수입입니다. 사료업계 요청으로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FTA 한다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특별하게 들어올 건 없다. 근데 예를 한번 들읍시다. 이건 이 사람이 이제 FTA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도 예상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2020년도를 봐야죠. 우리 통계도 봅시다. 나중에. 근데 이제 통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개수화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무관세로 수입된다 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미국처럼 그거 하냐 이거지. 대량 농업을 하냐. 기계가 비행기로 약뿌리 뿌고 뭐 한두 사람이 뭐 수천 헥타르를 뿌리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봤죠. 탈곡기도 기계가 좋아하니까 막 붕 가니까 막 앉아서 자동이더라. 무인이 돼. 그것도 무인. 자, 그랬을 때 이 단가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럼 그런 미국 사람들이 생산하는 그런 단가하고 지금 우리가 사료를 사오는
그 나라의 단가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반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크리티컬 리뷰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독일인들이 그런 거 잘해요. 뭔가를 보고 항상 크리티컬 리뷰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짚습니다. 그래 해야지 뭐냐면 실수가 없고 항상 보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왜 넌 사물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의심하고 봅니다. 그럼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게 독일이 잘 사는 거 보니까 2차 세계전도 일으키고도 어떻게 저러면 다시 섰잖아요. 물론 프랑스가 그 바보짓을 했죠. 그렇지만 우뚝 섰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크리티컬한 그런 사고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가 그 사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부작용이 생길 부분을 먼저 본다. 부정적인 거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부작용이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리뷰로 합니다. 조금 이제 냉소적인 관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 이렇게 합니다. 밀, 콩, 수수, 옥수수, 그 식용곡물 우리나라의 소비 특성을 감안하면 미국산 우리나라 이거 많이 안 먹는다 이 말이다. 밀 안 먹는다. 와, 밀가루 많이 먹는데 콩 왜? 콩 안 먹어? 두부도 콩이잖아. 옥수수 안 먹나? 왜? 옥수수도 왜? 피자에 옥수수 많이 들어가는데 그 피자 먹는 사람 많이 없었어? 옥수수는 옛날에 옥수수빵 막 100업 주고 이랬는데 어쨌든 옥수수 안 먹는다. 근데 옥수수도 사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료의 대부분이 옥수수거든요. 콘도 뭐 먹잖아. 와. 그 다음에 콘브레이커도 옥수수인데. 글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보자. 그래서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풋옥수수는 이 사람 풋옥수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옥수수 찐 거 시장에 가면 한국 사람은 옥수수 찐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옥수수 찐 건 당연히 신선도가 있어야지 껍데기도 있어야 되고 미국산 수입이 어렵고 이거는 무슨 몰라 이게 뭐 FTA 되면 별 문제 없다는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리티컬하게 봅시다. 그러면 콩은 국산과 수입산 요즘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국산 콩 지금 와서 보면은 마트에 가서 우리 두부 팔잖아요. 두부 뭐 한 개 조그만한 거 1,500원, 1,300원 하는 그거는 다 외국산이고요. 미국산.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국산콩은 비싸서 잘 사먹지도 못해요. 그 2,000원 얼마씩 3,000원씩 해요. 밀은 현재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그래 그거에 지금 무관세로 수입하는 나라의 생산 단가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에도 지금 무관세로 되면은 그 생산 단가가 틀리는데 관세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죠. 관세만 보면 조건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지. 생산 단가 가격이 얼마냐 그걸 먼저 봐야죠. 그죠?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2010년 곡물 자급료는 27% 더 낮았네요. 곡물 자급료 이제 사료는 거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료이죠. 사료까지 치면은 곡물 자급료는 27%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먹는 거는 식용은 55%, 그러니까 50% 조금 넘어. 그러니까 55% 그럼 곡물 자급률이 높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다고 보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대치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뭡니까?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좀 엉뚱한 놈이 핵폭탄 안 떨어뜨리는 이상.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아직은 휴전. 전쟁을 우리는 왜 휴전선이라 하느냐? 전쟁 도중에 그게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춘 게 지금 뭡니까? 2020년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잠시 멈추는 게. 담배 한 대 피는 게 지금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전이 아닙니다. 정전. 우리가 정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정전하자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뭐 정전하자 하잖아요. 지금 미군 부고. 그러면 일단 지금 대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무기 같은 거를 철수해야 됩니다. 정전은. 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싸우다가 잠시 쉬기 때문에
70년 동안인데 그걸 잠시라니까 좀 본격적으로 심으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 거죠.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럼 정전이 되면은 사실 미군 주둔의 어떤 그 근거도 약해집니다. 정전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제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렇다. 자, 11강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